당신이 우울하고 힘든 진짜 이유는 뇌 에너지 결핍 때문입니다. 뇌의 목적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뇌의 숨은 엔진 미토콘드리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지난번 몸이 젊어지는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을 젊게 만드는 엔진이고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크리스토퍼 팔머의 브레인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무기력하거나 머릿속이 뿌연 브레인 포그를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걸 의지의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뇌세포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생기는 대사장애라고 말합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15년 이상 임상신경과학 연구를 해온 팔머 박사는 우울증, 불안, 심지어 치매 같은 수많은 정신질환의 뿌리에 우리 뇌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쓰는 엄청난 에너지 대식가인데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뇌는 비상사태에 빠지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라는 신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뇌의 에너지 대사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이 책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엔진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문제를 생물학적 엔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 에너지를 깨우는 미토콘드리아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크리스토퍼 팔머의 브레인 에너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정신질환은 대사 문제에서 비롯된다. 대사와 에너지 불균형. 대사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사 문제를 에너지 불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사 문제는 세포 기능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 해당된다. 이를테면 심장세포의 대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능이 예전만 못하게 된다. 뇌세포 역시 정밀한 제어를 필요로 한다. 적합한 시점에 활동을 개시해 적합한 시점에 멈춰야 한다. 뇌세포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 활동 개시 및 중지 과정에 지장이 일어난다. 뇌 기능은 정밀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같은 문제는 곧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여겨지는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뇌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다. 단적인 예로 성인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의 수는 약 1000억 개로 추산된다. 게다가 각 뉴런에는 10개에서 50개의 악교세포가 추가로 붙어 있다. 뉴런은 신경세포이며 악교세포는 흔히 뉴런을 보조하는 세포로 여겨진다. 종합해보면 인간의 뇌에는 1조에서 5조 개의 세포가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추정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뉴런의 수가 860억 개, 악교세포의 수가 840억 개여서 총합 1700억 개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어마어마한 수다. 이 많은 세포의 기능을 조율하는 주체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세포의 화학적 전령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답할 것이다.
신경 전달 물질은 출발 신호와 멈춤 신호 둘 중 하나로서 흔히 흥분성 또는 억제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른 변형들이 있지만 일단 지금으로선 이렇게만 분류해도 충분하다. 신경 전달 물질은 수십 년 동안 신경과학과 생물정신의학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렇다면 신경 전달 물질을 제어하는 주체는 무엇일까? 신경 전달 물질을 언제 방출해야 할지 세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다른 세포에서 방출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촉발된다고 답할 것이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 답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후 살펴볼 내용처럼 뇌세포의 활동을 지시하는 요인은 그 외에도 무수히 많다.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는 근육이 기능하고 호르몬을 생성하고 조절하며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방출하는 등 신체 곳곳에서 온갖 다양한 일에 활용된다. 이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신체 부위가 대사 문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가장 상위권에 위치한 부위는 뇌와 심장이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몸 전체가 소비하는 에너지 중 20%를 사용한다. 뇌세포는 에너지 공급 문제에 몹시 민감하다 보니 몸 어딘가에서 대사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뇌가 이를 알아차리게 된다. 뇌는 우리 몸의 통제 센터이므로 결국 현실에 대한 지각을 통제하는 것도 뇌다. 따라서 몸 어딘가에서 대사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통증을 지각하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피로감 혹은 머리가 멍한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만약 대사 문제가 발생한 곳이 뇌라면 그에 따른 징후와 증상은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창란, 환각, 의식상실 등 누가 보아도 명백한 문제를 보인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가벼운 우울감 등 훨씬 미묘하고 눈치채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난다. 대사 문제는 때로 급성으로 찾아오곤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급작스럽게 발생해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심근경색, 뇌졸중, 심지어 죽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은 보통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 가운데 하나에 생기는 혈전이 원인이다.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심장세포 일부가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충분한 에너지 생성을 방해한다. 빠른 시간 안에 혈류가 전처럼 원활해지지 않으면 심장세포는 죽고 만다. 이것이 바로 심장에서 일어난 대사 위기다. 같은 맥락에서 뇌졸중은 뇌에서 발생한 급성 대사 위기다. 대사 위기의 궁극적인 형태는 죽음으로 신체의 모든 세포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전신의 에너지 부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독성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나는 중독, 심각한 사고, 암 등 다양할 수 있다. 이 모두가 신체 세포들이 더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에너지 생성 부족 탓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지어 죽음까지 모두 절대적인 급성 에너지 문제가 세포의 죽음을 야기한 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포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이보다 덜 저해된 상황도 있다. 에너지 생성이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이 충분한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세포는 죽지 않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대사 문제는 겨우 몇 분 동안 지속되기도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저혈당증, 그러니까 혈액 내 포도당 함유량이 낮은 상태다. 저혈당증은 한동안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았을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경도 수준에서는 배고픔, 과민성,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겪는다. 중등도의 경우에는 두통이나 우울감을 야기할 수 있다. 중증 상태에서는 환각 또는 발작을 경험하거나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다 더욱 심해지면 절대적인 대사 부전, 다시 말해 죽음까지도 초래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태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당연한 해결책을 실행에 옮긴다. 무언가를 먹는 것이다.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물론 아무것도 먹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극심한 저혈당증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강제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들은 이 같은 심각한 결과가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혈당증이 전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증상들이 대체로 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밖의 다른 대사 문제들은 급성보다는 당뇨병처럼 증상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만성 장애의 형태로 나타난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높은 혈당 수치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당뇨병은 에너지 부족 또는 에너지 생산량 결핍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포도당은 세포의 주된 연료 자원이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혈액 내 포도당 농도는 높을 수 있지만, 아니, 심지어 엄청나게 높더라도 세포 내로 흡수되어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혈류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들은 체내에 이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거나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을 띠는 상태다. 세포에 포도당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만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앞서 말했듯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 대부분에게 주된 연료 자원이므로 당뇨병은 몸의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다. 당뇨병은 증상의 폭이 매우 넓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상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증상이 대부분 가볍다. 소변의 양이 증가하거나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와 같은 정신적인 증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병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장기가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눈이나 신경 또는 뇌에 문제가 생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을 수도 있다. 신부전이나 치료하기 어려운 심각한 감염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어째서 이렇게 큰 개인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어째서 당뇨병 환자들이 모두 같은 증상을 겪지도 같은 신체기관의 부전을 앓지도 않는 것일까? 답은 복합적이나 대부분은 대사와 관련되어 있다. 대사는 수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상황에 맞춰 늘 변화한다. 더욱이 때에 따라 세포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어떤 세포가 죽어가는 동안 또 다른 세포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어떤 세포는 만성적인 에너지 결핍으로 점차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대사는 실무율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무율은 완전히 기능하거나 전혀 기능하지 않은 이분법적 단계로만 작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실제로는 아주 다양한 단계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인들은 그 여파가 광역적인 반면 또 어떤 요인들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요인들은 특정 신체 기관에만 특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것들은 그 대상이 특정 세포 수준으로까지 좁아지기도 한다. 희망의 공통경로, 미토콘드리아. 대사란 매우 복잡하다. 끊임없이 변화하며 때와 세포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통 경로라고 하지 않는 편이 마땅하다. 그보다는 수백 가지의 대사 경로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가깝다. 그렇다면 대사를 통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양분과 산소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아는 것일까? 무엇이 다양한 세포들의 대사율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어떤 세포에서는 느리게 또 어떤 세포에서는 빠르게 대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인체의 이 복잡한 연결망을 운용하는 것일까? 누군가는 뇌가 이를 관장한다고 답할 것이다. 물론 뇌가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으나 뇌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세포의 각기 다른 대사를 정확히 시간을 맞춰 통제하기 어렵다. 도시의 교통에서 각각의 자동차를 통제하는 운전자가 있듯이 인체에도 세포 단위에서 일정 수준의 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포는 다른 세포들로부터 출발 또는 정지 신호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변 세포들에게 출발 혹은 정지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을 떠올려 보자. 그렇지만 일부 신호는 몸 전체에 전달되기도 한다. 뇌나 간세포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멀리 떨어진 세포들에게까지 전해져 전신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도시의 교통이 여러 단계에서 조율되는 것처럼 모두 대사의 조율에 관여한다. 도시의 교통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많은 요소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길과 고속도로, 길마다 다른 속도 제한, 정지 표지와 신호등 모두가 교통 흐름과 조직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만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1차적인 힘의 주체는 운전자다. 운전자들은 교통 규칙을 숙지하고 따르며 자동차를 직접 움직인다. 차량을 멈추거나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한다. 도로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우회한다. 목적지까지 차를 운행한다. 각각의 운전자가 다른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더라도 교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간다. 인간의 세포에도 활동을 개시하고 멈추게 만드는 운전자가 있을까? 있다. 인간의 세포, 나아가 인체의 대사를 이끌어가는 운전자의 이름은 미토콘드리아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정신장애와 대사장애의 공통 경로다. 만약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생물학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과 산소를 ATP로 전환함으로써 세포를 위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에너지 생성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사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발전소에 그치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삶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현대의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인간의 몸속에서 자신의 DNA 대부분을 인간의 DNA가 저장된 세포액으로 옮겨뒀다. 인간의 DNA 안에는 현재 약 1,500개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1,500개의 유전자가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같은 세포 내의 모든 미토콘드리아가 공유한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DNA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37개 유전자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유전자를 각자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덕분에 각각의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미토콘드리아나 이들이 머무는 세포 자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 같은 현상은 생물학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보니 그 목적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와 인간의 세포들이 현재 서로에게 100%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 중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작다. 평균적으로 인간의 세포 안에는 하나당 300에서 400개가량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이 말은 곧 인간의 몸속에 무려 1경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뜻이다. 그토록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체중의 약 10%를 차지한다.
뇌세포처럼 높은 대사율을 필요로 하는 세포들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당 수천 개나 존재해 세포 용적의 4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바쁘다. 꼭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더라도 해당이라는 과정을 통해 소량의 ATP가 생성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 ATP 생산량에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뇌세포의 경우 더욱 극명하다. 해당은 세포 내에서 당이 분해되어 에너지가 생성되는 대사 과정을 뜻한다. 평균적으로 성인의 몸속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초당 9회 개의 ATP 분자를 만들어낸다. 한 연구팀은 특수한 뇌 영상 기법을 활용해 인간의 뇌 속 뉴런 하나가 매초 47억 개의 ATP 분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로 많은 수다. 미토콘드리아는 움직인다. 이는 신기술의 발달로 살아있는 세포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는 왜 이동하는 것일까? 글쎄, 첫째로는 세포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에너지가 필요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인 듯하다. 에너지는 적합한 때에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양만큼 생성되어야 하고 이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재활용되는데 여기에도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한다. 이동하지 않는 미토콘드리아들은 단백질이 생성되는 기관이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시냅스 근처와 같이 늘 무언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뇌기능의 작용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현미경 너머로 뇌세포를 관찰하던 연구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시냅스가 있는 곳을 확인하려면 미토콘드리아 위치를 찾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토콘드리아는 신속한 재활용 전문가다. ATP는 인간의 세포에서 에너지 화폐 역할을 한다. 에너지로 활용하고 나면 ATP는 인산기 하나가 제거되어 아데노신 2인산으로 변한다. ADP는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없지만 인산기 하나가 다시 더해지면 마치 새 것처럼 쓰일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ADP를 가져다가 인산기 하나를 더해 ATP로 되돌린 뒤 세포질 밖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긴다. ADP 하나를 재활용함으로써 ATP 하나를 새로 공급하는 것이다. 세포의 어느 특정 부분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ATP를 공급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 쓰고 난 ADP를 전부 수거해 재활용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토콘드리아는 일종의 작은 진공 청소기처럼 세포 곳곳을 다니며 ADP를 빨아들이고 ATP를 생성한다. 앞서 뇌세포 하나당 매초 수십억 개의 ATP 분자를 사용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만약 필요한 장소에서 제때 그만의 ATP를 공급하고 다시 그만의 ADP를 전부 재활용해야 할 미토콘드리아가 한두 개 혹은 그 이상 사라진다면 세포는 금방 에너지 부족 사태를 맞아 활동이 느려지거나 아예 멈춰버린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이동하는 데에는 적합한 때에 적합한 장소에 에너지 공급이 이뤄지게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바로 다른 세포 기관들 및 미토콘드리아 개체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상호작용은 세포의 거의 모든 기능, 심지어 유전자의 발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포를 켜고 끄는 미토콘드리아. 세포를 켜고 끌 때 모두 에너지와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 같지만 자동차에 전자식 브레이크 스위치가 있는 경우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필요한 순간에 브레이크 장치를 강하고 빠르게 작동할 만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차량은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 세포가 활동을 시작하지 않거나 혹은 멈추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니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가 결핍되면 어떤 세포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또 어떤 세포는 아예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포를 켜고 끄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 기능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정신질환 증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건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최근 거의 모든 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주제다. 여기서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미토콘드리아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자. 미토콘드리아는 전반적인 대사 조절을 돕는다. 2001년 휴메닌이라는 펩타이드가 대사와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처음으로 보고됐다. 이 펩타이드의 유전 정보는 미토콘드리아의 DNA와 핵 DNA 양쪽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최초로 발견된 것은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였다. 이 펩타이드들은 유전 정보가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있으므로 생성 또한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당뇨병, 심근경색, 특정 유형의 암과 같은 질병에 이로운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사, 세포의 생존, 염증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펩타이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 미토콘드리아들이 신체 전반의 대사를 조절하기 위해 펩타이드 신호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조절을 돕는다. 신경 전달 물질 생성 과정에는 에너지와 재료들이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이 둘을 다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트,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가바, 세로토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경 전달 물질은 생성되면 나중에 사용될 때까지 소낭이라는 작은 주머니에 저장된다. 신경 전달 물질로 가득 찬 소낭은 축삭을 따라 이동해 최종적으로 방출될 장소로 이동한다. 여기에도 에너지가 소요된다.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 신호는 안정막 전이와 칼슘 농도에 따라 보내진다. 신호가 오면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할 때 다시 한번 에너지가 쓰인다. 흥미롭게도 신경 전달 물질이 한 지점에서 방출되고 나면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 묶음을 방출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막의 또 다른 위치로 이동한다. 그렇게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이든 근육이든 선세포든 표적이 되는 조직에 작용해 효과를 발휘한다.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단순히 합성, 방출, 재흡수만이 아니다. 미토콘드리아에는 일부 신경 전달 물질에 대응하는 수용체가 자체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는 미토콘드리아와 신경 전달 물질 사이에 일종의 피드백 순환 고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몇몇 신경 전달 물질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생성, 성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신경 전달 물질도 세포 간의 전령으로서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명백히 하는 일이 있다.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조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면역체계 기능의 조절을 돕는다. 미토콘드리아는 면역체계 기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맞서 싸우는 일에 더해 대사장애와 정신장애 대부분에서 일정 수준 관찰되는 저강도의 염증에 대응하는 일도 포함된다. 미토콘드리아는 면역세포가 면역 수용체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게다가 세포는 고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흔히 미토콘드리아의 구성 성분들을 방출하는데 이는 곧 체내 다른 영역들의 위험 신호로 작용해 그에 따라 만성적인 저강도의 염증을 활성화하게 만든다. 한 연구에서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잡한 수복 과정에서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특정 유형의 면역세포가 맡은 일들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살펴봤다. 대식세포는 치유의 단계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한다.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대식세포가 언제, 어떻게 2단계의 변화를 알아차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 연구에서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토콘드리아는 스트레스 반응의 조절을 돕는다. 세포는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합 스트레스 반응을 가동한다. 이는 대사와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비롯해 온갖 적응 기제를 통해 자신이 처한 역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세포들이 보이는 조직적인 노력이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스트레스도 그 자체만으로도 통합 스트레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만약 세포가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일어나는 일은 둘 중 하나다. 세포 자살이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사멸하거나 노화나 암 등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된 세포 노쇠라는 좀비 같은 상태에 접어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다양한 양상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들이 어떻게 신체와 뇌에서 전부 조율됐는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입증한 것은 마틴 피카드 박사와 동료들의 훌륭한 연구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 내분비, 대사, 염증, 전사 반응을 조절한다 라는 제목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 겨우 4가지 유전자만 조작했을 뿐인데도 모든 스트레스 반응 요인에 영향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코르티솔 농도, 교감신경계, 아드레날린 농도, 염증, 대사 지표, 해마에서의 유전자 발현 등의 변화가 포함됐다. 이에 연구진은 이 모든 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하는 데 미토콘드리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시에는 스트레스 반응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결론지었다. 미토콘드리아는 호르몬의 생성 및 분비와 이에 대한 반응에 관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호르몬의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호르몬을 생성하는 세포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신경 전달물질과 마찬가지로 세포들은 호르몬을 합성하고 손항에 저장하고 방출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량의 ATP가 소요되며 미토콘드리아가 이를 제공한다. 코르티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일부 호르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특히나 더 중요하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생성에 발단이 되는 효소가 오직 미토콘드리아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즉,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면 이 호르몬들은 생성되지 않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가 이 호르몬들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호르몬들의 시작을 담당하는 것도 어떤 유형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고 끝을 담당하는 것도 또 다른 유형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인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 중의 생성과 제거를 돕는다. 미토콘드리아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연료를 태운다.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는 때로 노폐물이 생긴다. 미토콘드리아가 연료를 태울 때면 전자 전달계를 따라 전자가 이동한다. 이 전자가 보통 ATP나 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런데 간혹 이 전자가 평소의 이동 경로에서 이탈해 체계 밖으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활성산소중이 형성된다. 한때 연구자들은 활성산소중을 단순히 독성을 띤 노폐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소량의 활성산소중이 오히려 세포 내에서 유용한 신호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과량의 활성산소중은 분명 독성을 띠며 염증을 유발한다. 여러분은 어쩌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중의 독성을 의미한다. 활성산소중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나 다양한 질병과도 연관되어 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생성되는 데다가 화학적 반응성이 몹시 높다 보니 활성산소중은 보통 미토콘드리아에 가장 먼저 손상을 입힌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별도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과량의 활성산소중은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조직 자체에도 손상을 입힌다. 그러다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때부터는 세포의 다양한 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종의 청소부 역할도 한다. 활성산소종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정교한 효소 체계와 여러 요인을 통해 활성산소종의 독성을 없애고 일부는 직접 제거하기도 한다. 세포에는 이 외에도 다른 항산화 체계가 있지만 그래도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크다. 이 같은 해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활성산소종 노폐물이 쌓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포의 기능 부전으로 노화, 세포의 사멸, 질병 등이 발생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증식할 수 있다. 세포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건강하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진다.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 질병에 의해서도 그 수가 줄어들곤 한다. 반면 육상선수처럼 운동으로 다져져 몸이 탄탄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많고 건강하다. 미토콘드리아는 기존 세포들의 유지 보수를 돕는다. 미토콘드리아는 미토파지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제거하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로 대체하며 세포의 자가 포식과 복잡한 피드백 순환고리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속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자가 포식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포 전체에 좀 더 광범위한 자가 포식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정신장애는 뇌의 대사장애다. 다시 간단히 정리해보자. 정신장애는 뇌의 대사장애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사라고 하면 열량을 태우는 것만을 떠올리겠지만 대사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다. 대사는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후생 유전,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염증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으며 상수란 모든 요인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이나 뇌의 세포 가운데 적어도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된다. 가령 불안을 관장하는 세포가 과활성화되면 불안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기억을 관장하는 세포가 저활성화되면 기억 장애를 겪는다. 이른 나이에 대사 문제가 발생하면 뇌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자폐증과 같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사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대부분의 만성적인 정신질환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처럼 세포가 위축되거나 사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문제는 세포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만들어 위에 나열한 문제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 수면과 일주기 리듬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미치는 영향.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에 맞추어 동기화된다. 밤이면 잠에 들 수 있도록 에너지 생산량을 줄인다. 낮이면 세상 밖으로 나가 일하고 놀 수 있도록 에너지 생산량을 늘린다. 쥐를 대상으로 수면 부족이 각기 다른 네 군데의 뇌 영역 속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그러자 수면 부족 상태인 쥐에 대해서 네 곳 모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된 것이 관찰됐는데 특히 대사와 코르티솔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시상하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편 호르몬도 수면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관련이 깊다. 수면 문제가 있으면 밤 동안 내내 코르티솔 농도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머문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코르티솔 농도는 결국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 결함을 초래한다. 밤이면 농도가 증가했다가 아침이면 다시 감소하는 멜라토닌은 미토파지를 직접적으로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멜라토닌에 의한 미토파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는 인지 결함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수면 문제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인지 결함이 발생해 종국에는 알츠하이머병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식습관이 뇌 에너지 이론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대사와 미토콘드리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에 식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식습관이 정신 건강과 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 알지 못한다. 비타민과 영양소. 몇몇 비타민은 결핍 시 정신장애와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한다. 이 비타민 결핍 상태를 바로잡기만 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호르몬 불균형과 더불어 비타민 결핍은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게 규명되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례 중 하나다. 결핍 상태에서 정신적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은 티아민, 엽산, 비타민 B12다. 티아민은 비타민 B1, 엽산은 비타민 B9이다. 정신장애나 신경학적 장애 환자들은 이 세 비타민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이 수치가 낮다면 치료법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 비타민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우선 셋 다 미토콘드리아 내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비타민들이 결핍되면 미토콘드리아 내 에너지 생성이 저하되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발생한다. 식이요법을 통한 정신건강 강화. 식이요법을 통해 정신적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는 적어도 8가지가 있다. 1. 엽산, 비타민 B12, 티아민 등 영양소 결핍 상태를 바로잡는다. 2.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거나 독성이 있는 음식을 피한다. 예를 들어 셀리악병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은 글루텐에 대한 반응으로 염증과 여러 가지 대사 문제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뇌 기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트랜스 지방산이 특히 위해하다. 그 밖에도 매우 다양한 식품 성분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킨다. 3. 지중해 식단과 같은 건강한 식단에 따라 식사하는 것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4. 자가포식과 미토파지를 촉진해 대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식, 간헐적 단식, 단식 모방 식단을 시도해 본다. 5.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한다. 6. 식이요법을 통해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한다. 기능 개선에는 인슐린 저항성, 대사율,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 미토콘드리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호르몬, 염증, 다양한 대사 조절자 등의 변화가 포함된다. 7. 비만과 연관된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살이 빠지게끔 식단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8. 심각한 저체중에는 살이 찌게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목숨을 구할 결정적인 증제법이 된다. 크리스토퍼 팔머의 브레인 에너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